비켜. 이 수술은 내가 집도한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폐기 도시락 중 가장 상태가 괜찮은 것 2개를 따로 챙긴 민수는 편의점 뒤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서울 변두리의 한 24시간 편의점. 26살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그에게 편의점. 알바는 아픈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죠.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익숙하게 벤치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계세요? 어둠 속에서 낡은 군용 담요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있는 노인. 사람들은 그를 냄새나는 노숙자, 이상한 아저씨라 부르며 피해 다녔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3달 전 처음 이 벤치에서 아저씨를 만난 날부터 민수는 매일 밤 폐기 도시락과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오늘은 김치볶음밥이랑 제육볶음 도시락이에요. 아직 따뜻할 거예요. 민수가 건넨 도시락을 받아든 아저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온 덥수룩한 머리카락, 때가 잔뜩 탄 손, 퀴퀴한 냄새. 겉모습만 보면 평범한 노숙자였죠. 잘 먹겠습니다. 짧은 감사 인사를 하고 도시락을 뜯는 아저씨. 민수는 벤치 옆에 쪼그려 앉아 아저씨가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편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3달 전 민수가 처음 이 공원 벤치에서 아저씨를 발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저 냄새 좀 봐. 여기 앉아있으면 손님들 다 도망간다니까? 편의점 주인 아주머니는 노골적으로 불평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코를 막고 빙 돌아서 걸어갔죠. 심지어 동네 중학생들은 아저씨에게 돌을 던지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야, 저 할아버지 진짜 좀비 같지 않아? 냄새 쩐다. 저리 가. 민수는 그날 밤 학생들을 제지했습니다. 야, 하지 마.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학생들은 비웃으며 가버렸지만 벤치에 앉아있던 아저씨는 민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아저씨, 뭔가 깊은 상처가 있구나. 그날부터였습니다. 민수가 매일 밤 도시락을 챙겨주기 시작한 건 하지만 도시락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태풍이 왔을 때였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던 그날 밤 민수는 퇴근하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실까? 저 벤치엔 지붕도 없는데. 집에 가던 길을 돌려 공원으로 달려간 민수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담요 밑에 웅크리고 있는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감기 걸려요. 민수는 자신이 입고 있던 우비를 벗어 아저씨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낡은 비닐 천막을 벤치 위에 쳐주었죠. 이거라도 좀 나으실 거예요. 내일 날개면 제대로 된 방수포 하나 구해올게요. 아저씨는 그때 처음으로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왜 이래? 넌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네? 다들 나를 피해가는데 넌 왜 자꾸 나한테 잘해주냐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사업 실패하고 술 드시다가 집 나가셨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아버지도 아저씨처럼 어딘가에서 힘들게 지내고 계실까 봐요. 그래서 누군가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아저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봤습니다. 아저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고맙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꾹꾹 눌러 담아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저씨,
정말 많이 힘드셨나 보다. 그날 이후 아저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정리하다가 깨진 유리병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제법 많이 났지만 병원 갈 돈이 아까워 그냥 휴지로 감싸고 있었죠. 그날 밤 평소처럼 도시락을 전하려던 민수의 손을 본 아저씨가 갑자기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디 보자. 아저씨는 민수의 손을 살펴보더니 자신의 낡은 티셔츠 자락을 찢어 상처 부위를 꽁꽁 감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어. 금방 나을 거야. 봉합은 안 해도 돼. 2cm, 진피층까지만 손상됐어. 압박해. 5분이면 지혈될 거야. 감염 위험 있으니까 내일 약국 가서 후시딘 바르고. 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숙자 아저씨 입에서 진피층, 봉합, 후시딘 같은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요. 이 아저씨, 손 쓰는 게 왜 이렇게 능숙하시지? 그리고 약 이름도 정확히 아시네. 아저씨, 혹시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다 소용없는 얘기야. 못 들은 걸로 해. 그 표정을 본 민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아저씨의 눈빛에서 너무나 깊은 상처와 배신감 같은 게 느껴졌으니까요. 이분 정말 많이 아프셨나 보다. 마음이. 그날 이후 민수는 아저씨를 더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자 집에 있던 아버지의 낡은 패딩 점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입으세요. 우리 아버지 거였는데. 어차피 안 계시니까 아저씨가 입으시는 게 나아요. 고맙다. 그리고 이건 새 양말이에요. 편의점에서 하나 사왔어요. 발 시리시면 안 돼요? 너 돈도 없다며? 괜찮아요. 제 월급에서 조금씩 아끼면 되니까요. 아저씨는 그때 민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나 같은 인간한테. 그냥 아저씨 표정 보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서요. 제가 뭘 해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따뜻한 밥이랑 옷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깊이 숙였죠. 며칠 전부터는 아저씨가 먼저 민수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늦었네. 아, 죄송해요. 손님이 많아서. 괜찮아. 기다렸어. 기다리셨어요? 응. 너 안 오면 밥 먹기 싫더라. 그 말을 들은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저씨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가 도시락과 따뜻한 커피를 건네자 아저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잘 먹을게라고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응? 요새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는 도시락을 먹다 말고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기침을 많이 하시고 자다가 숨이 차다고 하시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저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증상이 언제부터였어? 한 달쯤 전부터요. 처음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기침할 때 가래는 어떤 색이야? 처음엔 노란색이었는데 요새는 좀 이상해요. 빨간 게 섞여 나오기도 하고. 아저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괜찮냐고, 식욕은 어떠냐고, 밤에 식은 땀은 안 흘리냐고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민수는 그저 아저씨가 걱정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요새 몸무게도 많이 빠지셨고 밤에 땀도 많이 흘리시고. 아저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긴 침묵 끝에 말했죠. 민수야, 지금 당장 큰 병원 가봐. 빨리. 네? 근데 돈이... 돈은 나중 일이야. 지금 당장 응급실이라도 가봐. 늦으면 안 돼.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다급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미안 놀랐지. 근데 정말이야. 지금 내가 말한 증상들 그냥 넘기면 안 돼. 아저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목소리에는 너무나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저씨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분, 과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저씨,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나 같은 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아저씨가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텐 정말 큰 힘이 돼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픈 어머니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노숙자 아저씨도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아저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꼭 병원 가. 알았지? 네,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날 밤 민수는 벤치에서 일어나며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꼭 어머니 낫게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든 돈 벌어서요.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텅 빈 도시락 용기를 민수에게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죠. 민수가 떠난 후 아저씨는 한참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실된 마음, 아무 데가 없이 베푸는 마음,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 청년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형편도 어려운 주제에 노숙자인 자신을 매일같이 챙겨주는 저 청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챙겨주는 저 청년. 사람이라곤 이제 쳐다도 보지 않겠다던 내가 또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아저씨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 노숙자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그의 앞에 닥칠 최악의 순간에 유일한 희망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공원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아저씨는 민수가 준 패딩 점퍼를 여미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꼬마야, 내 어머니는 내가 꼭 살린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그로부터 사흘 후, 민수는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졸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가 기침을 심하게 하셔서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휴, 정신 차려야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집 전화. 이 시간에 어머니가 전화를. 민수는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왜 그래요? 대답해요. 숨이 안 쉬어져. 민수야. 119.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점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해요. 야, 김민수, 너 지금 근무 시간. 민수는 점장의 말도 듣지 않고 편의점을 뛰쳐나갔습니다. 집까지는 달리면 10분. 민수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제발 무사하세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119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것에 실려 나오는 어머니를 본 민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할게요. 같이 타세요. 구급차 안에서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곧 병원 가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죠. 구급대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전을 쳤습니다. 56세 여성 환자, 호흡곤란 및 의식 저하, 산소 포화도 85%, 폐렴 의심, 응급실 준비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의식 저하, 산소 포화도 85%, 구급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환자 들어갑니다. 길 비켜주세요.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와 어머니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민수는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아섰죠. 보호자분은 여기서 대기하세요.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제발이요. 저 어머니 상태 좀 봐야 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수는 응급실 밖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의사였죠. 김영희 환자 보호자분?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엑스레이와 CT 검사 결과 양측 폐에 광범위한 염증 소견이 보이고요.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럼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단순 폐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폐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폐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폐암?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자분은 호흡부전 상태입니다. 당장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럼 빨리 치료해 주세요. 제발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료는 당연히 할 겁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입원과 수술을 위해서는 선해치금이 필요합니다. 예치금이요? 네. 일단 500만 원을 먼저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 2천만 원? 지금 민수의 통장에는 겨우 8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인데 그것도 어머니 약값과 생활비로 다 나가버렸죠. 저 돈이 없는데요. 그럼 치료를 못 받는 건가요? 일단 응급처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입원과 수술은 예치금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죠.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우선 사회복지팀과 상담해 보시고 대출이나 다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일단 오늘은 응급실에서 최대한 처치하겠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대출? 민수는 이미 학자금 대출 빚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신용등급도 낮아서 더 이상 대출받을 수도 없었죠. 친척?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도망간 후로 친척들은 민수네 가족을 외면했습니다. 친구들? 다들 자기 생활하기 바쁜 애들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복도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민수 씨? 고개를 들어보니 사회복지사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병원 사회복지팀 이지은입니다. 잠시 상담 좀 할까요? 민수는 상담실로 따라갔습니다. 복지사는 민수의 사정을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긴 한데 심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려요. 일주일이요? 그럼 그때까지 어머니는 일단 응급처치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입원이나 수술은 어렵겠어요. 그럼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상담실을 나와 다시 복도를 헤맸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돈을 빌릴 만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저씨, 문득 공원 벤치의 그 노숙자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아저씨가 그랬지. 빨리 병원 가라고. 늦으면 안 된다고. 아저씨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할 거라는 걸. 민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영희 환자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간호사의 급박한 목소리. 민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간 민수는 그 광경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의료진들이 어머니를 둘러싸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정지, 에피네프린 투여, 제세동기 준비, 클리어. 어머니의 몸이 전기 충격에 들썩였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료진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습니다. 일단 심박동은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다음번엔 살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수술해 주세요. 제발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분, 제 말 이해 못하시나요? 수술하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당장 500만 원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까지는 응급실에서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 그동안 돈 구할 방법 찾아보세요. 내일 아침까지 예치금 안 들어오면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응급실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어머니. 너무나 창백한 얼굴.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제가 무능해서.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하지 마. 무슨 소리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민수야, 엄마 살리려고 너 고생하지 마. 이제 그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충분히 살았어. 너 하나만 잘 컸으면 그걸로 됐어. 싫어요. 절대 안 돼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어떻게든 돈 구해올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세요. 제발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숨만 가쁘게 쉬었죠. 민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500만 원. 5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민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에는 고작 3만 원. 핸드폰을 꺼내 다시 연락처를 받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다들 자기 생활하기 바쁜 애들, 편의점 동료들, 최저 시급 받으며 사는 애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발 누가.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긴급대출, 무직자 대출, 의료비 대출. 하지만 모든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건 똑같았습니다. 신용등급, 소득증빙, 담보. 민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민수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새벽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다시 나빠지고 있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대요.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더욱 심각해져 있었죠.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내일 아침까지 버티기 힘듭니다. 당장 중환자실로 옮기고 수술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돈은 아직? 그럼 어렵습니다. 의사의 냉정한 대답. 민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평생 갚을게요. 보호자분,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병원 규정이.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의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로비 쪽에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덥수룩한 머리에 냄새가 나는 노숙자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김영희 환자 어디 있어요? 보안요원 2명이 그 노숙자를 막아섰습니다. 아저씨, 여긴 병원이에요.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비켜요. 사람 죽어가는데. 민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그 노숙자는 공원 벤치의 그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 여기요. 민수가 소리치자 아저씨가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야. 아저씨가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달려왔습니다. 야,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보안 요원들이 아저씨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저씨는 놀라운 힘으로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가 여기 계신 거야. 네. 근데 아저씨 어떡해?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저씨가 여기에 왜 온 거지? 아저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너 어젯밤부터 안 왔잖아. 편의점에도 안 보이고. 그래서 편의점 주인한테 물어봤어. 내가 급하게 나갔다고. 혹시나 싶어서 동네 병원 다 뒤졌는데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저씨가 저를 찾아서.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저씨는 민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내 어머니, 어떻게 됐어? 상태가 어때? 죽어가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해요. 아저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보안 요원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노숙자가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 한 요원이 아저씨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냄새 좀 봐라, 진짜. 환자들한테 피해준다고. 다른 요원도 아저씨를 밀쳤습니다. 아저씨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민수가 아저씨를 부축했습니다. 이분은 저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 노숙자를? 요원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 데리고 와서 뭐 하시려고. 아니에요. 이분은. 민수가 뭐라고 설명하려는데 아저씨가 민수를 막았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아저씨는 품 안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민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열어봐.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의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이게 어떻게 내가 모아뒀던 거야.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시작하려고 모았던 건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어머니 살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아저씨 돈인데 제가 어떻게 받아. 지금 1분 1초가 아까워.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모든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무과에 가서 수속부터. 지금 당장 수술 준비 안 하고 뭐해요? 아저씨가 의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노숙자의 눈빛이 보통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으니까요. 환자 상태가 어떻게 돼요? 폐렴? 폐암 의심? 심정지까지 왔다며? 어떻게 그걸? 산소 포화도는 몇이에요? 혈압은? 심박수는? 아저씨의 질문에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왜? 대답이나 해요. 환자 죽겠는데. 의사는 어쩔 수 없이 차트를 봤습니다. 산소 포화도 82%, 혈압 9060, 심박수 불규칙. 아저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옮기지 않으면 1시간도 못 버텨요. 뭐라고요? 당신이 의사야? 의사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당장 원무가 가서 입금하고 와. 빨리. 네. 민수는 돈봉투를 들고 원무가로 뛰어갔습니다. 복도에 남은 아저씨와 의사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뭐야? 노숙자 주제의 의료용어는 어떻게 해? 주제? 아저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내 꼴이 이 모양이니까 주제를 모르는 거겠죠. 하지만 당신보다는 환자를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의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을 때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다 됐어요. 입금 완료했어요. 좋아. 아저씨가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수술 준비하시죠. 아니면 제가 병원장한테 직접 갈까요? 뭐야 이 사람. 의사는 기분이 나빴지만 어쩔 수 없이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환자 중환자실로 이송 준비. 네. 간호사들이 우르르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아저씨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정말. 아저씨는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내 어머니 꼭 살릴 거야. 그런데 이 돈, 저한테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아저씨는 어떡하시려고? 아저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원래 가진 게 없던 사람이야. 이 돈도 사실 쓸 데가 없었어. 그래도 민수야. 아저씨가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도시락도 주고 옷도 주고 비 오는 날 우산도 쳐주고 나 같은 인간한테 나는 세상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 사람 같은 건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너는 달랐어. 너는 날 사람 대접해줬어. 아저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한테 사람 노릇하고 싶었어.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중환자실로 이송합니다. 민수와 아저씨는 침대가 이동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민수의 어머니. 아저씨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 아저씨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중환자실로 어머니가 옮겨진 후 민수와 아저씨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대기실에는 그들 외에 몇 명의 보호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들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괜찮으세요. 아저씨는 민수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 어떡할 뻔했어요. 아저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긴. 나도 너한테 받은 게 더 많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아저씨가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너 어머니 꼭 살릴 거야. 내가 장담해. 네. 그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숙자인 아저씨가 왜 이렇게 확신에 찬 말투를 쓰는 걸까?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김영희 환자 보호자분? 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저씨도 따라 일어났죠.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올라갔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하지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폐에 있는 종양, CT 재검사 결과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실 겁니다. 수술 방법과 치료 계획을 논의해야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돌아서려는 순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종괴 위치가 어디죠? 의사가 돌아봤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우엽인가요? 좌엽인가요? 의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상엽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크기는요? 대체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죠? 의사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노숙자 주제의 의료 용어는 어디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의사가 비꼬듯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아저씨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정말 예전에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저씨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테니까요.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잠깐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는 밖에서 기다렸죠. 중환자실 안. 수많은 기계들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계셨죠.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수술비도 마련했어요. 꼭 나으실 거예요.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10분 후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민수가 밖으로 나오자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안정적이시대요. 오늘 오후에 전문의 선생님 만나서 수술 날짜 잡을 거래요. 그래. 다행이다. 아저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아저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집에 가서 쉬세요. 밤새 여기 계셨잖아요. 괜찮아. 나는 원래 잠 안 자도 돼. 그래도 민수야, 너 나가서 씻고 와. 옷도 갈아입고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정말요? 응. 혹시 모르니까. 내 어머니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너한테 바로 연락할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민수가 떠난 후 아저씨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수의 어머니. 아저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내가 직접 수술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10년 전에 의사를 그만두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가 돌아보니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품이 있는 인상이었죠. 혹시 박준혁 교수님 아니십니까? 아저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시죠? 저 10년 전 선생님 밑에서 레지던트 했던 최인호입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아저씨는 그 남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최인호? 2년차 레지던트였던? 네, 맞습니다. 역시 교수님이시네요. 최인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노숙자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교수님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10년이 지났어도 교수님 얼굴은 똑같으시네요. 최인호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어디 계셨던 겁니까? 모두들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그 일 이후로 감쪽같이 사라지셔서 그만하세요. 아저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박준혁이 아닙니다. 그냥 노숙자일 뿐이에요. 잊어주세요. 교수님. 그리고 최 선생님은 지금 뭐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이 병원 흉부외과 과장입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아저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최인호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제발 다시 돌아오실 생각 없으십니까? 교수님의 실력이면. 없습니다. 아저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10년 전에 의사를 그만뒀어요.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최 과장님, 회진 시간입니다. 아, 네. 금방 갈게요. 최인호는 아쉬운 표정으로 아저씨를 봤습니다. 교수님, 제 명함입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최인호가 명함을 건넸지만 아저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인호는 명함을 대기실 의자 위에 놓고 떠났습니다. 아저씨는 한참을 그 명함을 바라보다가 집어들었습니다. 최인호,
흉부외과 과장. 흉부외과 과장이라. 아저씨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죠. 아저씨, 오래 기다리셨죠? 괜찮아. 별일 없었어.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김영희 환자 보호자분, 지금 흉부외과 과장님이 상담하시겠답니다. 상담실로 오세요. 네. 민수와 아저씨는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아까 그 최인호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인호는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영희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앉으세요. 민수가 앉으려는데 최인호의 시선이 뒤에 서 있는 아저씨에게 갔습니다. 교수님도 같이 들어오시죠. 교수님?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최인호는 CT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분의 우상엽에 약 4.5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됐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하겠지만 영상 소견상 폐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다행히 아직 초기입니다. 1기에서 2기 사이로 추정됩니다.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단계예요. 정말요? 네. 하지만 최인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술이 쉽진 않습니다. 종괴 위치가 폐동맥 가까이 있거든요. 아저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상폐동맥 분지 근처입니까? 최인호가 아저씨를 봤습니다. 네. 정확히는 우상엽 동맥 바로 옆입니다. 그럼 절제 범위가 우상엽 전체를 절제해야 합니다. 아저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 무슨 말씀이신지 최인호가 민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님의 폐 일부를 잘라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측 폐의 위쪽 부분 전체를요. 문제는 그 부위가 혈관과 너무 가까워서 수술 중 출혈 위험이 큽니다. 자칫 잘못하면 환자가 수술대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저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수술 안 하면 죽고 해도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과장님이 직접 수술하시는 건가요? 최인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저씨가 비웃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요? 처음 해보는 수술을 최선을 다한다고? 교수님, 환자 목숨을 뭘로 보는 겁니까? 아저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최인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 정도 난이도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거짓말. 네. 당신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아저씨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최인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 설마 나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교수님이 아니면 이 수술은 상관없어요. 나는 이미 의사 아니에요. 아저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민수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저씨는 민수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나는 할 수 없어. 왜요? 아저씨가 할 수 있다면서요?
최인호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분은 박준혁 교수님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권위자였죠. 이런 난이도 수술은 교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요? 아저씨가 의사였다고요?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저씨의 앞에 섰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아저씨가 할 수 있다면서요. 미안해.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아저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환자를 살릴 자격이.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면 할 수 있잖아요. 민수야. 아저씨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 상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최인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수술 날짜 잡겠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의사였다고? 복도로 나간 아저씨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10년 전 그날, 수술대에서 환자를 잃었던 그날.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환자를 죽였다고 누명을 썼던 그날. 그 기억이 아저씨를 짓눌렀습니다. 다시는 메스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아저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밤 10시, 병원 옥상. 아저씨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덥수룩한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박준혁?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이름을 버리고 살아왔으니까요. 교수님, 뒤에서 최인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찾으실 줄 알았습니다. 최인호가 옆에 섰습니다. 예전에도 힘든 수술 끝나면 항상 옥상에 올라오셨잖습니까? 교수님, 정말 안 하실 겁니까? 그 환자 수술. 아저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최 과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당신도 이젠 경력이 10년이 넘었잖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50% 정도밖에 확신이 없습니다. 혈관 손상 위험이 너무 커서 자칫하면 환자를 못 살립니다. 하지만 교수님이라면 90% 이상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그 손, 저 잊지 않았습니다. 아저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은 이미 10년 전에 죽었어요. 아닙니다. 최인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환자 차트 보시면서 정확하게 진단하셨잖습니까? 교수님의 실력은 여전합니다. 실력이 있어도 자격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교수님, 아저씨는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최 과장님은 10년 전 그 일 기억하시죠? 네, 내가 환자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의료사고를 냈다고. 최인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거 거짓말인 거 압니다. 아저씨가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교수님은 그 환자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병원장의 음모였습니다. 최인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당시 저도 레지던트였지만 다 알았습니다. 그 환자는
원래 병원장이 수술하기로 했던 환자였고 병원장이 골프 치러 가서 교수님께 떠넘긴 거였잖습니까? 수술은 성공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완벽한 수술이었어요.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간호관리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죠. 그런데 병원장은 그 책임을 교수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 전 그 사건. 아저씨, 아니, 박준혁 교수는 당시 서울 최고의 흉부외과 권위자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수술도 척척 해내는 신의 손. 하지만 그는 명성보다 환자를 우선시했습니다. 돈 없는 환자도 차별하지 않았고 밤새워 수술해도 웃으며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 병원장에게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박준혁 교수는 병원의 부조리를 참지 못했습니다. 돈 있는 환자만 우대하는 것, 과잉 진료로 환자를 착취하는 것, 의료 윤리를 무시하는 것. 그는 병원장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환자는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학회에서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병원장의 비리를 지적했습니다. 병원장은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날 국회의원 부인의 응급수술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병원장이 직접 집도하기로 했던 수술. 하지만 병원장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박준혁 교수에게 떠넘겼습니다. 박 교수, 자네가 대신 좀 해줘.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박준혁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맡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수술이었죠.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가 실수로 약물을 잘못 투여했습니다. 환자는 급작스럽게 용태가 악화됐고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박준혁 교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수술은 완벽했는데 왜? 하지만 병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이번 의료사고는 전적으로 박준혁 교수의 책임입니다. 수술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수술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담당 간호사에게 입을 막았습니다. 박준혁 교수는 항변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수술은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동료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박준혁을 따르던 후배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서 교수님 편을 들면 저도 잘릴 것 같습니다. 배신. 그 단어가 박준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병원은 박준혁 교수를 강제 퇴직시켰습니다. 박준혁 교수는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해 본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언론에도 대서특필됐습니다. 명의의 몰락, 박준혁 교수 의료사고로 퇴출. 박준혁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신념, 환자를 향한 열정, 의사로서의 자부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환자를 살리려 했는데 환자를 죽였다고? 내가 평생 해온 일들이 의미가 없었던 건가? 그는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을 버리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의사가운도, 명함도, 집도, 차도 모두 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야. 그렇게 10년. 박준혁은 마음의 상처를 얻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모두 버린 채 그저 공원 벤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냄새나는 노숙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환자를 잃은 의사의 벌. 옥상에서 최인호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10년 동안 이렇게 사셨습니까? 박준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요? 최 과장님. 네. 환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잘못이 없어요? 그건 교수님 책임이. 내가 집도이였어요. 환자는 내 손을 거쳐갔어요. 그럼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환자 가족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고 박준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메스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환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또 환자를 잃으면 어떡하나. 교수님, 그래서 도망쳤어요. 의사라는 이름에서, 책임에서, 모든 것에서. 박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에요. 최 과장님. 최인호는 박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교수님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진심이었을 뿐입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최인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런 교수님이 어떻게 비겁한 사람이겠습니까? 박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인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환자, 김영희 환자 수술 좀 해주십시오. 그 아들 보셨죠? 민수라는 청년. 얼마나 절박합니까?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박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환자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최인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교수님, 예전에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의사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박준혁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레지던트들에게 늘 강조하던 말. 지금 교수님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박준혁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석 달 동안 자신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던 그 청년. 비 오는 날 우비를 벗어 덮어주던 그 청년. 아무 데가 없이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던 그 청년. 나는 그 청년에게 뭘 해줬지? 받기만 했습니다. 따뜻한 밥, 옷, 관심, 존중. 하지만 돌려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건가? 박준혁은 떨리는 손을 펼쳐봤습니다. 10년 동안 메스를 잡지 않았던 손, 환자를 살리던 손.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열망, 의사로서의 본능. 최 과장님, 네, 교수님. 내 의사 면허 아직 유효합니까? 최인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교수님은 강제 퇴직당하신 거지 면허가 취소된 건 아니었잖습니까? 10년 전 그 사건도 병원장이 병원 이미지 챙기느라 합의해서 결국 의료사고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랬나요? 박준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쳤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의사였던 겁니다. 교수님, 면허 갱신만 하시면 바로 진료 가능하십니다. 물론 병원 소속은 아니시니까 정식으로 수술하시려면 저를 이 병원 의사로 잠시 채용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인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딱 한 번. 김영희 환자 수술 한 번만 합니다. 그 이후엔 다시 떠날 겁니다.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다시 돌아오시면 되잖습니까? 박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다시 의사로 살아갈 준비가. 하지만 그 청년의 어머니만큼은 내가 꼭 살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 최 과장님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인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병원장님을 설득하겠습니다. 교수님을 임시 촉탁이로 모시겠다고요. 병원장이 허락할까요? 지금 병원장은 10년 전 그 병원장이 아닙니다. 3년 전에 새로 부임한 분이시고 실력 있는 의사라면 환영하시는 분입니다. 최인호가 박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내일 아침까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면허갱신 서류도 제가 대신 처리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컨디션 관리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교수님, 최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박준혁은 최인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박준혁은 병원 근처 목욕탕에 갔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목욕이었습니다. 때를 밀고 머리를 감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10년 전의 박준혁 교수, 아니, 조금 더 늙고 지친 박준혁 교수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그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최인호가 준비해준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10년 만에 입어보는 정장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자신의 손을 펼쳐봤습니다.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 어머니는 내가 꼭 살린다. 병원 옥상에서 최인호가 준비해준 작은 방으로 돌아온 박준혁.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10년 만에 다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떨림, 오랜만이다.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 의사로서의 사명감. 박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민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상담실로 호출됐습니다. 최인호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어머님 수술, 박준혁 교수님이 직접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저씨가... 네. 어젯밤 교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병원장님 승인도 받았습니다. 교수님을 임시 촉탁이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준비 잘하시고 어머님께도 말씀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상담실을 나가려는 순간 최인호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네, 박 교수님, 10년 동안 수술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 어머님을 위해서 다시 메스를 잡기로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결심인지 민수 씨는 아실 겁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민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깨끗하게 씻고 정장을 입은 남자를 봤습니다. 아저씨? 박준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깨끗한 얼굴, 정장. 노숙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수야. 박준혁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아저씨 맞으세요? 응, 나야.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혁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긴. 내가 나한테 더 잘해줬잖아. 민수야, 내 어머니. 내가 꼭 살릴게. 약속한다. 박준혁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간 잃어버렸던 의사의 눈빛. 환자를 살리겠다는 결연한 의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믿어요. 아저씨 믿어요. 박준혁은 민수를 안아주었습니다. 꼬마야. 이제 내가 너한테 받은 은혜를 갚을 차례야. 수술 전날 밤, 박준혁은 병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영희 환자의 CT 사진, 혈액 검사 결과, 각종 차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상엽 동맥 분지 바로 옆, 4.5cm 종괴. 박준혁은 CT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의 공백. 그 시간 동안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았습니다. 절제선을 어디로 잡을까? 혈관 손상 최소화하면서 박준혁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공중에 보이지 않는 메스를 들고 절개선을 그리듯 손을 움직였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뒤에서 최인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공부 중이십니까? 벌써 밤 11시예요. 최 과장님, 이 환자 폐활량 수치 봤습니까? 네, 정상 범위의 65% 정도네요. 수술 후 우상엽을 절제하면 호흡 기능이 더 떨어질 겁니다. 박준혁이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절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종괴 주변 1cm만 확보하고, 하지만 그러면 암세포 잔존 위험이. 그래서 정밀하게 잘라내야죠. 일도 오차 없이. 박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인호는 그 눈빛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박준혁 교수님이시다. 교수님, 내일 수술팀 구성은 제가 최고로 준비했습니다. 마취가는 김선영 과장님, 흉부외과 레지던트는 우리 병원 최고 실력자들로. 고맙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최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10년 만의 수술인데. 박준혁은 자신의 손을 펼쳐봤습니다.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최 과장님, 네, 저 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이요? 10년 전 그날 꿈이요. 수술대에서 환자를 잃었던 그날. 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평생 그 악몽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그 환자 얼굴이 보였죠. 그런데 어제는요? 꿈속에서 그 환자가 웃더군요. 그리고 말했어요. 교수님 괜찮아요. 교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세요 라고. 최인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준혁이 최인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물론 이 수술 한 번만 하고 다시 떠날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 민수 그 청년이 나한테 다시 살 이유를 줬어요. 그래서 나도 그 청년 어머니한테 다시 살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최인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날 아침, 수술 당일, 민수는 새벽부터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가 수술실로 이동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전 8시, 간호사들이 나왔습니다. 김영희 환자 보호자분, 지금 수술실로 이송합니다. 네. 민수는 침대가 이동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진정제를 맞아 반쯤 잠든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곧 건강해지실 거예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고생 많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괜찮아요.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절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잖아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앞으로 제가 효도 많이 할게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여행도 가고.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들. 침대가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세요.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어머니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시길. 수술실 안,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수술대 위에 김영희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가 김선영 과장이 마취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수술 도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소독한 손에 장갑을 끼고 수술 가운을 입은 모습, 10년 만에 다시 입어보는 수술복이었습니다. 박준혁 교수님 들어오셨습니다. 간호사가 알렸습니다. 수술실 안의 의료진들이 일제히 박준혁을 쳐다봤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전설적인 의사의 10년 만의 복귀. 성공할까? 실패할까? 박준혁은 수술대로 다가갔습니다. 환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수의 어머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최인호가 옆에 섰습니다. 교수님, 준비됐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취 시작하세요. 마취가 김선영 과장이 마취를 시작했습니다. 마취 시작합니다. 프로포폴 투여. 환자 의식소실 확인. 기관 삽관 시작합니다. 숙련된 손길로 마취가 진행됐습니다. 마취 완료. 수술 시작 가능합니다. 박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펼쳤습니다. 간호사가 메스를 건넸습니다. 10년 만에 잡아보는 메스. 차갑고 날카로운 감촉. 박준혁의 손에서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이거다. 이 느낌.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박준혁은 메스를 환자의 가슴에 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깔끔하게 절개했습니다. 절개 완료. 개용기 준비. 개용기 준비됐습니다.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박준혁의 손놀림은 마치 1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섬세했습니다. 최인호는 옆에서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신의 손이시다. 폐 노출 완료. 종계 확인됐습니다. 박준혁이 환자의 폐를 살폈습니다.
우상 옆에 자리 잡은 종계, 그리고 그 바로 옆을 지나가는 혈관. 상패동맥 분지가 종계와 이 거리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네, 교수님. 박준혁은 정밀하게 종계 주변을 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씩 혈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30분. 수술실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기계 소리와 의료진들의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준혁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땀을 닦아줬습니다. 종계 박리 80% 완료. 혈관 손상 없음. 최인호가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합니다. 박준혁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수님, 출혈. 갑자기 수술 부위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혈관 손상, 상패동맥 분지 파열. 최인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수술실이 순식간에 긴장했습니다. 석션, 빨리. 간호사가 흡입기를 가져왔습니다. 피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9060,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가 김선영 과장이 외쳤습니다. 수혈 준비.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인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침착했습니다. 진정하세요. 겁먹으면 환자 죽입니다. 박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파열 부위 확인. 이 열상 봉합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혈이 제가 압박할 테니 봉합 준비하세요. 박준혁은 한 손으로 출혈 부위를 정확하게 압박했습니다. 출혈이 멈췄습니다. 지금 봉합사. 간호사가 봉합사를 건넸습니다. 박준혁은 한 손으로 압박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동작. 하지만 박준혁의 손은 흔들림 없이 정확했습니다. 한 땀, 두 땀, 세 땀. 봉합 완료. 압박 해제. 박준혁이 손을 뗐습니다. 출혈이 멈췄습니다. 출혈 멈췄습니다. 혈압 회복 중.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최인호는 박준혁을 경외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불가능한 걸 해내셨다. 박준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합니다. 종계 절제 재개.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0년 전의 그 실력. 아니, 10년의 고통을 이겨낸 더 강한 실력. 박준혁의 손은 다시 한번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3시간째. 박준혁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종계 절제 완료. 주변 림프절 확인 중. 림프절전이 소견 없습니다. 최인호가 보고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깨끗하게 제거됐습니다. 박준혁이 절제한 종계를 확인했습니다. 4.5cm 크기의 종계. 주변 조직 손상 최소화. 혈관 보존. 완벽한 절제였습니다. 이제 봉합만 남았습니다. 폐 조직 봉합 시작합니다. 박준혁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봉합해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60대 중반,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남자. 수술실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수술 중인데.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강태수? 그 이름을 부르는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수? 10년 전 박준혁을 병원에서 쫓아낸 그 병원장. 오래간만이군, 박준혁.
강태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최인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강 부의사장님, 여긴 수술실입니다. 지금 수술 중이라고요. 알아. 그래서 온 거야. 강태수는 수술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 부의사장님, 도대체 무슨... 최 과장,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강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이 사람을 왜 수술실에 들였어? 그게 박준혁 교수님은 촉탁이로 정식 채용된... 채용? 누가 허락했지? 최인호가 당황했습니다. 병원장님께서 승인하셨다고. 병원장이 뭘 안다고. 나는 부의사장이야. 병원의 모든 인사는 내 승인을 받아야 해. 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박준혁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강태수가 아직도 이 병원에 있었구나. 부의사장으로. 10년 전 강태수는 병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높은 자리, 부의사장이 되어 병원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박준혁,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강태수가 박준혁을 노려봤습니다. 10년 전 환자 죽인 의사가 감히 여기서 수술을? 박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인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 부의사장님, 그건 사실이 아니잖습니까? 10년 전 그 사건은... 조용히 해. 최 과장? 강태수의 목소리가 수술실을 울렸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중단하고 나와. 박준혁, 넌 해고야. 안 됩니다. 최인호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수술 중단하면 환자가 죽습니다. 그건 박준혁 책임이지. 애초에 자격 없는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온 게 문제야. 강태수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박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환자를 죽였다는 누명, 동료들의 배신, 그리고 이 남자의 모략. 손이 떨렸습니다. 메스가 흔들렸습니다. 교수님, 최인호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의 손은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역시 겁먹었군. 10년 전처럼. 박준혁, 넌 끝났어. 다시는 메스 잡을 자격이 없어.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누가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까? 중후한 목소리. 70대 초반의 백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수술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이사장님, 강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병원 재단 이사장 강태수보다 훨씬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장 이사장님, 여기는 왜? 강 부이사장, 자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장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자격도 없이 수술을... 자격 없다고? 박준혁 교수가? 장 이사장이 박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 교수, 오랜만이군. 장 이사장님, 박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 이사장은 10년 전에도 병원 재단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재단 이사였지만 박준혁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던 사람이었죠. 강 부이사장. 네, 이사장님. 지금 당장 나가게. 수술 방해하지 말고. 하지만 이사장님. 이 사람은 10년 전에. 10년 전 일은 나도 다 안다네. 장 이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의 모략이었지. 박 교수는 무죄였어. 뭐라고요? 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조사하고 있었네. 자네가 박 교수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는지, 간호사한테 어떻게 입을 막았는지, 수술 기록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 지금도 걸리는 게 하나 있더만. 이사장님, 강 부이사장, 자네는 다음 주 이사회에서 해임될 거야. 증거는 이미 재단 감사실과 검찰에도 넘어갔고 강태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가. 10년 동안 자네가 이 병원에서 저지른 비리도 다 밝혀졌네. 과잉진료, 리베이트, 인사비리. 모두 말이야. 장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비 부르겠네. 강태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준혁?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스스로 당신을 무너뜨린 거예요. 강태수는 허탈하게 웃다가 수술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수술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장 이사장이 박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교수. 네, 미안하네. 그동안 자네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이사장님.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 자네는 무죄야. 당당하게 수술하게. 박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누명. 그것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박 교수. 네. 이번 수술이 끝나면 우리 병원에 정식으로 복직하게 흉부외과 과장으로 모시고 싶네. 박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생각하게. 일단 지금은 환자부터 살리고. 장 이사장이 박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 이제 수술 마저 하게.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 박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술대를 봤습니다. 마취된 채 누워있는 김영희 환자. 민수의 어머니. 박준혁의 손에서 떨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 그것이 벗겨지자 박준혁은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수술 재개하겠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고 정확하고 자신감 넘치는 손놀림. 폐 조직 봉합 완료. 흉벽 봉합 시작합니다. 출혈 확인. 없음. 바이탈 안정적입니다.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30분 후 마지막 봉합 완료. 박준혁이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수술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와!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인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장 이사장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박준혁은 환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안정적으로 숨쉬고 있는 김영희. 살렸다. 내가 살렸어. 10년 만에 다시 환자를 살렸습니다. 박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환자 회복실로 이송 준비. 네. 김영희가 수술실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 민수는 손을 꼭 쥔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4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제발 무사하시길.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가 나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 하지만 안정적으로 숨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하셨어요. 정말 완벽한 수술이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곧 깨어나실 거예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수술실에서 박준혁이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민수가 달려가 박준혁을 안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정말. 박준혁은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건강하게 살아나실 거야. 네, 네. 민수는 박준혁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준혁도 민수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나한테 다시 살 이유를 줘서. 복도 끝에서 장 이사장과 최인호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 교수, 드디어 돌아왔군요. 최인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10년 만에 진짜 박준혁 교수가 돌아왔어. 장 이사장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앞, 희망의료재단 마이너스 박준혁 자선병원. 새로 세워진 병원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개원식 날, 병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환자들, 의료진들, 언론사 기자들. 단상 위에는 박준혁과 민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깨끗한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박준혁 원장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죠. 장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준혁 원장님은 1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의료계를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원장님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장님은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여십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준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노숙자로 살았죠. 그때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박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이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박준혁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은 노숙자인 저를 사람 대접해줬습니다. 매일 밤 따뜻한 밥을 주고 옷을 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쳐줬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청년의 진심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병원은 그 진심으로 만들어진 병원입니다. 앞으로 이 병원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박준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후 1층 진료실. 박준혁의 첫 환자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저 기침이 오래됐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어요. 여기는 무료래서 정말 공짜로 봐주시나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우리 병원은 치료비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정말요? 그런 병원이 세상에 있어요?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박준혁이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진찰 시작하겠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민수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박준혁의 따뜻한 눈빛, 정성스러운 손길. 아저씨,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돌아보니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수술 후 완전히 회복하신 김영희 여사.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개원식 보러 왔지. 우리 은인분 병원인데. 어머니가 진료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분이 날 살려주신 분이구나.
참 좋은 분이시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너 잘했다. 노숙자 아저씨 챙겨드리는 것. 엄마는 알고 있었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응. 그 착한 마음이 결국 엄마를 살렸구나. 고맙다, 아들.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식당에서 의료진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박준혁은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너도 이 병원에서 일할래? 원무과 직원으로. 월급도 제대로 줄게. 편의점 알바보다 훨씬 많이. 정말요? 그래. 내가 이 병원의 시작이었으니까. 너도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박준혁은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다녔던 그 면허증. 이제 당당하게 쓸 수 있겠네. 박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전 그날, 돌아가신 환자분.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 많은 환자들을 살릴게요. 당신 목까지 제가 살릴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준혁은 병원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불 켜진 병원, 환자들을 위해 움직이는 의료진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혁은 일찍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벌써 많은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난한 노인들, 아픈 아이들, 치료비가 없어 고민하던 사람들. 박준혁은 대기실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혁 원장입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서는 모두가 소중한 환자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보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환자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님. 박준혁은 그 노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꼭 건강하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박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게 무엇인지. 명예도,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의사로서의 행복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첫 환자를 안내했습니다. 원장님, 첫 환자분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렇게 박준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노숙자로 살던 그 남자.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청년이 건넨 따뜻한 도시락 한 끼였습니다. 선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